퇴근길, 서울의 저녁 공기는 늘 똑같이 무겁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습기와 사람들의 채취가 뒤섞여 숨이 막히는 듯 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시선이 멈춰버렸다. 맞은편에서 올라오는 한 남자.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정리된 습관이 묻어났고 셔츠는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내게 스쳤을 때 나는 이유 모를 긴장감에 발걸음을 늦췄다. 사실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나는 아내, 엄마, 그리고 회사 직원일 뿐이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여자로서의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설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단 몇 초 스쳐간 그 낯선 남자의 눈빛이 내 안에 묻어두었던 질문을 깨워냈다. 지하철 승강장은 붐볐고 사람들은 밀려들었다. 나는 가방을 움켜쥔 채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누군가가 내 뒤로 바짝 다가왔다. 불편하다고 느껴 몸을 살짝 비켰지만 열차가 흔들리며 그의 어깨와 팔이 내 등을 스쳤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 돌아보니 아까 그 남자였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동자만큼은 묘하게 내 눈을 붙잡았다. 그냥 우연이겠지. 나는 애써 무시하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하지만 열차가 급정거할 때마다 그의 몸이 내 몸에 닿았다. 억지로 밀착되는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 불쾌함보다는 묵직한 울림이 전해졌다. 나도 모르게 몸이 긴장하면서도 그 미묘한 감각에 빠져들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도 그 순간이 잊히지 않았다. 남편은 TV 앞에서 졸고 있었고 아이들은 방 안에 들어가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지하철 안에 그 남자만이 맴돌았다. 이상해. 나 왜 이러지? 스스로를 다그쳐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다. 며칠 후 또다시 같은 시간 같은 칸에서 그 남자를 보았다. 이번엔 분명히 내 쪽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은근히 내 옆자리를 차지했다.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어깨와 팔이 스쳤다. 그 순간 내 안에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이건 불쾌한 거야. 피해야 돼. 그런데 왜 몸은 피하지 않지? 왜 그 느낌을 기다리는 거지? 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다. 그리고 그가 낮게 속삭였다. 또 만나네요.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그의 목소리는 익숙하고도 은밀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생기 없는 중년 여자의 얼굴. 하지만 오늘따라 눈동자가 조금은 달라 보였다. 화장을 고치지 않았는데도 뭔가 살아나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알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하철역에서 스쳐간 그 묘한 감각이 앞으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며칠 동안 나는 그 남자를 피하려고 일부러 퇴근 시간을 바꿨다.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지하철을 타기도 했고, 때로는 버스를 타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를 마주치지 않는 날이면 오히려 허전했다.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피하고 싶다면서 왜 자꾸 그를 기대하는 거지? 결혼 생활 20년 동안 남편에게서
이런 감정은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내 안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애정이 식은 건 오래전이었고, 이제는 생활의 동반자일 뿐이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의 짧은 순간, 그 낯선 남자가 내 안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깨워버린 것이다. 나는 억지로 기억을 지우려 했지만 마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또다시 같은 시간 같은 칸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거기 있었다. 그의 눈빛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어딘가가 안도하는 듯했다. 열차가 흔들리자 그의 어깨가 내 어깨에 닿았다. 전에는 불편함을 가장했지만 이번엔 그냥 가만히 두었다.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또 만나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여전히 담담했지만 내 심장은 그 말 한마디에 요동쳤다. 나는 대답 대신 미소 비슷한 걸 흘렸다.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오자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20살 시절 대학 도서관에서 알게 된 남자 선배. 그도 지금처럼 나를 바라보며 다가왔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나는 세상이 무너져도 상관없을 것처럼 빠져들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나를 떠났고 나는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그 기억을 땅속 깊이 묻어버렸다. 그런데 지금 그때의 떨림이 다시 되살아난 것이다. 마치 세월을 건너뛰어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것처럼.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마주쳤다. 이번엔 그가 먼저 내 옆에 섰다. 열차 안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손등이 내 손가방 위에 스쳤다. 나는 일부러 가방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지만 이상하게 손가락이 풀릴 것 같았다. 그 작은 접촉 하나에도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혹시 다음 역에서 내리시나요? 그가 낮게 물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요? 저도 그 역에서 내려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내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다. 마치 함께 내려서 어디론가 가자는 속삭임처럼. 지하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쏟아져 나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발걸음을 따라갔다. 그와 나 사이엔 아무런 약속도 대화도 없었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을 향했다. 역 밖으로 나오자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짧게 미소 지었다. 늘 혼자 다니시네요. 그 말에 나는 순간 멈칫했다. 늘 혼자라니. 그는 언제부터 날 보고 있었던 걸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혹시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의심과 두려움이 스쳤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오히려 더 끌렸다. 사람이란 원래 금단의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탐닉하는 법일까?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멀리 들렸다. 그러나 내 머릿속엔 그 남자의 낮은 목소리와 눈빛만이 선명했다.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이라 부를 수도 저주라 부를 수도 있는 무언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출 수 없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거울 속의 얼굴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눈동자에 생기가 돌고 입술 끝이 알 수 없이 올라갔다. 아이들이 엄마, 요즘 얼굴 좋아졌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소름이 돋았다. 얼굴이 좋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나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퇴근길마다 그의 그림자를 찾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날도 지하철 칸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거기 있었다. 깊고 낮은 눈빛으로 오직 나만 바라보는 듯한 시선. 그 눈빛 하나로 내 심장은 또다시 흔들렸다. 우리는 말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 속의 기류는 이미 대화보다 더 뜨거웠다.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팔과 어깨가 스쳤고, 때로는 그의 호흡이 내 귓가에 닿았다. 나는 애써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지만 몸은 이미 그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오늘은 같이 내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담담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와 함께 역 밖으로 나왔다.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 번화가의 불빛 사이로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묘한 긴장감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는 골목길 앞에서 걸음을 멈추며 나를 바라봤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잠깐 커피라도. 그는 마치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뜻을. 나는 머뭇거리다 결국 그를 따라갔다. 낡은 카페 안,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고요가 흘렀다. 우리는 커피를 주문했지만 커피 맛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오직 그의 손동작과 눈빛, 그리고 내 안에서 솟구치는 금단의 떨림만이 선명했다. 당신 늘 혼자 있잖아요. 그가 말했다.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늘 혼자라는 말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왜 그런 걸 물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되물었다. 그냥 왠지 당신도 나처럼 외로워 보여서.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맞는 말이었으니까. 나는 수십 년을 가족 속에서 살면서도 늘 혼자였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그는 단 한마디로 그것을 꿰뚫어 버렸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TV 앞에서 졸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맥주 캔이 굴러다니고 아이들은 방 안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 하지만 나는 그 장면이 낯설게 느껴졌다. 내 자리가 이곳이 맞는가? 나는 정말 이 집의 아내, 엄마로만 남아야 하는가? 남편이 졸린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회사 일이 많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그냥 일이 좀 많았어.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쾌감이 스쳤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남자의 눈빛과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동시에 끔찍한 죄책감이 몰려왔다. 나는 남편을 배신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있는 걸까?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떴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잘 들어가셨어요? 낮고 부드러운 그의 목소리였다.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숨만 고르다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 하나로 나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나는 다시 지하철에 서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 서서 숨 막히는 열기 속에 있을 때 뒤에서 묵직하게 다가오는 기운이 느껴졌다. 그리고 뒤돌아봤을 때 그가 있었다. 꿈에서 깬 순간에도 내 온몸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배신의 손길이 내 어깨 위에 얹힌 순간부터 내 삶은 달라지고 있었다. 지하철역에서 그와 다시 마주친 날, 나는 스스로를 낯설게 느꼈다. 퇴근길마다 눈은 자연스럽게 그를 찾고 있었고, 발걸음은 그가 서 있을 법한 칸으로 향했다.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내 안의 기대감은 숨길 수 없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열차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슬쩍 내 옆으로 다가와 섰다. 사람들의 시선은 각자 휴대폰에 묶여 있었고,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된 듯한 착각이 들었다. 오늘은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다. 그 말 한마디에 마치 내가 하루 종일 고생한 걸 누군가 알아주는 것 같아 울컥했다. 나는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네, 매일 비슷하죠. 아니요, 오늘은 달라요. 당신 눈빛이 더 어두워요. 그 순간 나는 숨을 고르지 못했다. 남편도 아이들도 누구도 내 마음을 그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날 알고 있던 사람처럼 깊은 곳을 건드렸다. 열차가 도착하자 그는 자연스럽게 내 옆에서 내려섰다. 이번에도 발걸음은 나와 같은 방향이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연치곤 자주 겹치네요.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죠. 그 말은 내 귓가에서 맴돌았다. 집에 돌아와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무심한 얼굴 사이에서 그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나는 밤늦게 서재에 들어갔다. 남편이 거의 쓰지 않는 작은 방. 먼지가 쌓인 책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했다. 누렇게 바른 표지에는 남편의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간 이상한 전율이 스쳤다. 다이어리를 펼치자 흐릿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거기엔 오래된 날짜와 함께 몇몇 지하철역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M이라는 이니셜이 반복적으로 기록돼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은밀히 만나왔다는 흔적 같았다. 나는 손끝이 떨렸다. 혹시 남편도 내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남편의 무심함이 단순한 권태가 아니라 어쩌면 감추고 있는 무언가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일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치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 다음 날 다시 지하철역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내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어제 무슨 일 있었죠? 나는 순간 움찔했다.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는 걸까?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낮게 속삭였다. 숨기지 말아요. 당신 눈동자는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어요. 나는 차갑게 돌아섰지만 온몸이 떨렸다. 그와 내가 만난 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계획된 일이었을까? 그날도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그는 내 옆에 섰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그의 눈빛은 늘 그렇듯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결심 같은 것이 느껴졌다. 나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손끝과 심장이 먼저 긴장했다. 열차가 목적지에 다다르자 그는 자연스럽게 내 옆에서 내려섰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흩어지지 않았다. 조금만 시간 내줄 수 있나요? 그 한마디에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라는 신호가 울렸지만 입술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우리는 역 근처 허름한 카페에 들어갔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공기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사람처럼 편안한 고요가 흘렀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심장이 요동쳤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저 가정이 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지하철 안에서 우연히 스쳤던 그 순간 나도 느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리고 있다는 걸.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뜨거운 울림이 있었다. 나는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더 듣고 싶었다. 금단의 말들이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다. 당신 외롭잖아요. 남편이 있지만 늘 혼자였잖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떨궜다. 부정할 수 없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아이들은 각자의 세상에 갇혀 있었다. 나는 매일 밥을 하고 집을 치우며 살아왔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내 외로움을 꿰뚫어 본 이 남자가 있었다. 나도 똑같습니다. 그가 말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늘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내 손등 위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피해야 했다. 그런데 손끝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듯 떨림이 스쳤다. 나는 손을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그 따스함에 매달리고 싶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건 잘못된 거야. 배신이야. 그런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줬어.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 몇 마디뿐이었다. 아이들마저 스마트폰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는 카페에서 마주한 그의 눈빛이 손끝의 온기가 선명하게 살아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의 고백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미 넘어가고 있었다. 그가 건넨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숨겨진 욕망을 깨우는 불씨였다. 그의 고백이 내 귓가에서 맴돌던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옆자리에서 곤히 코를 고는 남편의 모습은 더 이상 익숙한 풍경이 아니었다. 그저 무심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불을 걷고 거실로 나와 창가에 섰다. 밖은 고요했지만 내 안은 폭풍 같았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더 깊어지기 전에 선을 그어야 한다. 스스로 다짐했지만 손끝은 자꾸만 휴대폰으로 향했다. 보낸 짧은 메시지 하나. 오늘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잘못된 감정임을 알면서도 그 한 줄이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듯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손가락이 움직였다.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한 것 같았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죄책감과 쾌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이미 발을 들여놓고 말았다는 것을. 며칠 후
그는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지하철역 계단 아래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서 있었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고 싶지 않죠? 그의 질문은 도발이 아니라 확신처럼 들렸다. 나는 대답 대신 눈을 피했지만 발걸음은 그를 따라갔다. 우리는 인적이 드문 작은 술집으로 들어갔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는 내 앞에 잔을 내밀었다. 마시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옆에 있어 주세요. 나는 잔을 들었고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뜨거워졌다. 그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남편과의 무미건조한 생활,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잊고 살았던 나 자신,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외로움. 나는 마치 오랫동안 틀어막은 댐이 무너진 듯 속에 쌓인 말을 쏟아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등을 꼭 잡아주었다. 순간 눈물이 났다. 왜인지 모르게 그 손길에서 위로와 욕망이 동시에 느껴졌다. 나는 그 손을 뿌리쳐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더 꼭 쥐어버렸다. 술집을 나와 밤거리를 걷는데 그는 내게 물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대신 그의 옆에 바짝 다가서 걷는 나 자신을 보았다. 우리는 결국 허름한 모텔 앞에 섰다. 간판 불빛이 깜빡거렸고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숨이 막혔다. 나는 두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못했다. 들어갑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 순간 온몸이 떨렸다. 머리로는 안 되라고 외쳤지만 심장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자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가 찾아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었지만 그의 손길이 다가와 내 어깨 위에 얹히는 순간 모든 저항은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금단의 선을 넘었다.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내 안의 공허함은 묘한 열기로 채워졌다. 나는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날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의 손길이 생생했고 귓가에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죄책감은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는 듯한 떨림을 느꼈다. 그러나 일상은 달라졌다. 집에 돌아와도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시간이 괴로웠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고 아이들은 각자의 세상에 빠져 있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냈을 풍경이 이제는 비극처럼 다가왔다. 내가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점점 흐릿해졌다. 며칠 뒤 그는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그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로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의 말투에 묘한 확신과 소유욕이 묻어 있었다. 우린 이제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당신도 알잖아요. 나 없이는 이제 못 견딘다는 걸. 나는 순간 움찔했다. 맞는 말이었기에 더 무서웠다. 나는 그를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내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이 술에 취해 있었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보자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은 한 번도 날 여자로 봐주지 않았어.
늘 집안이라는 사람, 아이들 챙기는 사람일 뿐이었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끔찍한 현실이 떠올랐다. 내가 지금 배신하고 있는 건 남편만이 아니야. 아이들, 가족 전체를 배신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나는 또다시 그를 찾아갔다.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가 만난 모텔 방 안, 그는 내게 속삭였다. 당신, 이제 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달콤하면서도 칼날 같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기면서도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을 느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이제는 은밀한 요구를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이제 그만 남편한테 솔직히 말해요. 당신 마음은 여기 있다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내 손목을 붙잡으며 말끝을 세게 눌렀다. 계속 숨길 수는 없어요.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가 단순히 외로운 중년 남자가 아니라 어쩌면 더 집요하고 위험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뒤 나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그러나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순간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어.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래야. 욕망은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이미 내 삶을 잠식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변해 있었다. 가정은 여전히 굴러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았다. 남편의 목소리는 잔소리처럼만 들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멀리서 메아리처럼 울렸다. 나는 집안의 아내와 엄마로 앉아 있었지만 그 껍데기 속에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있었다. 그와의 관계는 숨기기 힘들 만큼 깊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만나 위로하는 사이가 아니었다. 서로의 빈틈을 파고들었고 동시에 서로를 묶어두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숨어 다니지 맙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진짜로.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의 말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바라는 바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무서운 예감이 스쳤다. 그와 손잡는 순간 내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몰라. 며칠 후 남편의 눈치는 더 날카로워졌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은 무심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 뭔가 섞여 있었다. 당신 요즘 휴대폰을 왜 그렇게 꼭 쥐고 있어? 밤마다 누굴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던데.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와 모텔방에서 마주 앉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토로했다.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될까요? 남편이 눈치챈 것 같아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늦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끊을 수 없다는 걸. 나는 눈을 피했지만 그의 손이 내 턱을 들어 올리며 시선을 붙잡았다. 우린 같은 운명을 타고났어요. 이제 당신도 선택해야 해요. 그저 가정에 묶여 살 것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그의 말은 달콤하면서도 독이었다. 나는 그를 밀쳐내고 싶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우리는 위험한 동맹을 맺은 셈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내 일상에 더 깊숙이 들어왔다. 퇴근 시간에 맞춰 나를 기다렸고 때로는 회사 근처까지 찾아왔다. 나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설렘을 느꼈다. 나를 이렇게까지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미쳐버릴 만큼 달콤했다. 하지만 대가는 빠르게 다가왔다. 남편은 더 이상 의심을 감추지 않았다. 당신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나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남편의 눈빛은 이미 날 의심으로 찌르고 있었다. 아이들마저 내 변화를 감지했는지 딸아이가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늦어? 나는 대답 대신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럼에도 나는 그를 찾았다. 그와의 만남은 중독 같았다. 끊어낼 수 없었고 끊고 싶지도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당신 남편 그냥 정리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함께 할 수 있어요. 나는 경악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 속에서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정말로 남편 없는 삶, 그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뛰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분명히 알았다. 그 길은 곧 파멸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에 서 있었다. 그의 말은 점점 더 과감해졌다. 남편을 정리하자는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걸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었다. 그는 더 집요해졌고 나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드러냈다. 전화와 메시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퇴근길마다 그림자처럼 내 뒤를 따라왔다. 나는 두려웠다. 그러나 동시에 벗어날 수 없었다. 그의 집착은 숨막혔지만 그 집착 속에서 나는 오래된 공허를 채우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미워하면서도 그에게서 도망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게 뭐야?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엔 그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대로 떠 있었다. 숨이 막혔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했다. 회사 일이라더니 이런 거였어?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무릎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그게 그냥 변명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아이들이 방문 앞에서 웅성거렸다. 엄마, 아빠 왜 그래? 그 소리에 나는 눈물이 터졌다.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울었지만 동시에 그의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당신 때문이야. 이제 다 끝났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오히려 차분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 소름이 끼쳤다. 그는 내가 무너지는 걸 즐기고 있었다. 내 삶이 붕괴되는 걸 당연한 결과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며칠 뒤 회사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낯설게 느껴졌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다. 요즘 소문 들었어. 그 사람 누구랑 계속 만난다던데? 귓속말들이 내 등을 찔렀다. 나는 점점 고립됐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더 이상 설 곳이 없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내가 있잖아요. 다 버려도 괜찮아.
나랑 같이 살면 돼요. 그의 눈빛은 뜨겁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내가 무너져야만 완성되는 게임을 즐기는 듯했다. 나는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외로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나를 집요하게 무너뜨리며 자신만의 소유물로 만들려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나는 그에게 휘말렸고 내 삶의 모든 진실이 드러나 있었다. 가정은 붕괴했고 회사는 나를 외면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거울을 보았다. 그 속에 나는 더 이상 아내도 엄마도 아니었다. 그저 한 남자의 집착 속에서 길을 잃은 불안정한 여자였다. 나는 속삭였다. 이건 끝이 아니야. 아직 마지막이 남아있어. 모든 게 무너졌다. 남편은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넘었고 아이들은 나를 피했다. 집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절망이었다. 나는 주방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다. 한때는 따뜻했던 집이 이제는 감옥 같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내 곁에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 곁에 붙어 있었다. 당신은 이제 나밖에 없어요. 그의 말은 처음엔 위로 같았지만 이제는 족쇄였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자유를 잃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 문 앞에 서 있는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다. 아이들만은 지켜야겠어. 당신은 이제 엄마가 아니야. 그 말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무릎 꿇고 울었지만 남편은 등을 돌리고 떠났다. 아이들도 함께였다. 그 순간 집은 텅 비어버렸다. 나는 울면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 끝났어.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당신뿐이야.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진짜로 시작해요. 나는 그와 함께 작은 원룸으로 옮겨 살았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더 깊은 나락이었다. 그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내가 혼자 외출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고 휴대폰마저 빼앗았다. 나는 점점 여자가 아니라 포로가 되어갔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당신이 원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도망치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내가 만든 불꽃이 이제는 나를 태워버리고 있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회사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지만 곁에는 늘 그가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우리는 격렬하게 다투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제발 날 놔줘. 내가 울부짖자 그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은 이미 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알았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사랑도 위로도 아니었다. 그저 파멸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에게 속삭였다. 당신을 만난 순간부터 이미 끝이 정해져 있었어. 비 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홀로 중얼거렸다. 금단의 불꽃은 결국 모든 걸 태워버리고 사라진다.